네, 안녕하세요. CY 무비의 CY입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올 한해 극장에서 관람했던 113편의 영화들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10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리뷰를 쓰면서 기록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5.0 만점을 준 영화가 딱 10편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만큼 그런 아주 만족스러웠던 영화가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결과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만점의 영화가 좀 고루 분포되어 있던 반면에 오히려 블록버스터 강세였던 여름 시장에서는 한 편도 없었고요. 12월이 돼서야 2편의 영화가 합류하면서 딱 10편의 영화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리스트는 작품의 완성도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제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취향이 좀 다른 분이 이걸 보신다면 당연히 저게 2015년도 대표하는 영화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5년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사사로운 저의 취향 저격 리스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CY 무비 탑10 영화 소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2015년 1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존 파브로 감독이 연출과 각본 그리고 주연까지 맡은 영화입니다. 존 파브로 감독은 원래 배우 출신인데 우리에겐 아이언맨 시리즈로 알려져 있죠. 아이언맨의 1편과 2편은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그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을 경호하는 해피 호건이라는 캐릭터로 계속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그냥 셰프인데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니까 국내 제목은 아메리칸 셰프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트위터가 매우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페이스북이나 바인 등의 SNS 어플들도 활용됩니다. 1초 동영상이라는 것을 찍는 것도 나오던데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되게 군침 나오는 음식들이 화면에 가득해서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고 흥겨운 라틴 음악들이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배우들을 보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더스틴 호프만, 소피아 베르가라 등의 그런 배우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아마도 감독의 인맥 덕분에 섭외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영화는 빅히어로입니다. 마블의 컨텐츠를 가지고 디즈니 라인을 거쳐서 탄생한 애니메이션이죠. 영화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일본의 도쿄를 합친 샌프란소쿄라는 이름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원 제목은 빅히어로 6인데 국내 개봉명에는 숫자 6이 빠졌습니다. 영화에는 6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각각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린 캐릭터가 돋보이고요. 아마 다음 작품이 나온다면 그런 그들의 특수 능력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면에서는 픽사의 애니메이션인 인크레더블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히로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히어로의 일본어 발음을 표기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고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스케이팅을 잘 타는 것처럼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한국인 캐릭터를 등장을 시키면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모티프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작품의 수석 캐릭터 디자이너인 김시윤 씨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히로의 형인 테디의 목소리는 다니엘 해니가 참여했고요. 고고라는 캐릭터는 제이미 정이 참여했습니다. 푸근한 느낌의 로봇은 처음이었어서 되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반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마블의 콘텐츠답게 스탠 리가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카메오 출연을 합니다.
아마도 스탠리의 모습 알고 계신 분이라면 딱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영화는 더 이퀄라이저입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과 덴젤 워싱턴이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인데요. 동명의 TV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2001년에 개봉했던 트레이닝 데이라는 영화에서도 함께 작업한 적이 있는데요. 내년 가을에 개봉 예정인 황야의 7인이라는 리메이크 작품에서도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이병헌 배우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퀄라이저는 1편의 흥행으로 인해서 2편의 제작도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감독은 정해지지 않았고 덴젤 워싱턴의 출연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존 윅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었는데요. 둘 다 액션 영화로서 서로 다른 만족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존 윅은 굉장히 화려한 액션을 보이는 대신 스토리가 조금 빈약한 느낌이 있었는데 더 이퀄라이저는 날렵한 잽을 날리기보다는 뭔가 묵직한 그런 한 방을 날리는 액션을 선보이고 있고요. 드라마 또한 잘 짜여진 편이라 액션 장면이 없는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출연해서 백인 여자아이를 보호해준다는 컨셉을 그가 출연했던 그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를 떠올리기도 하네요. 더 이퀄라이저는 폭발하는 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절제된 액션미라는 건 어떤 것인지 느껴볼 수 있는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폭스캐쳐입니다. 벤 밀러 감독과 스티브 카렐, 차닝 테이텀,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입니다. 벤 밀러 감독은 카포티 그리고 머니볼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칸 영화제에서는 이 폭스캐쳐 영화로 감독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등의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어떤 공포 영화나 범죄 스릴러 장르는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그런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인물 간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팽팽하게 느껴져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들도 함께 했습니다. 스티브 카렐의 평소에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화 보면서 뭔가 다르다고 느꼈을 텐데 코를 분장한 거라고 하네요. 이 내용이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실존 인물과 좀 최대한 같아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분장했었다고 합니다. 채닝 테이텀도 레슬링 선수의 그런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특유의 그런 어그러진 귀 모양을 분장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음악이나 효과음 등이 좀 절제되어서 굉장히 고요한 가운데 인물들의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모든 신경을 스크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몰입도가 있던 영화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나이트크롤러입니다. 댄 길로이 감독의 각본과 연출, 그리고 제이크 질렌할과 르네 루소 주연의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영상을 볼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날것의 형태인 그런 원본 영상을 가지고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영상 안에 편집자의 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트크롤러는 주인공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도 주요 소재이긴 하지만 뉴스라는 매체가 자극성을 띠기 시작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인 루이스 블룸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실제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주면서 굉장히 섬뜩해 보이기도 하는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완성해 나갑니다. 영화에서 주변의 배경소리는 최소화하여 장면에 개입하지 않고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 또는 경찰의 무선 이런 것들을 또렷이 들리게 하면서 사건과 장면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영화에서는 한창 우리나라에서 화두에 올랐던 열정페이라는 소재도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니까 좀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인 제이크 질렌할은 영화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해서 그런 루이스 블룸이라는 캐릭터에 빙의 된 듯이 굉장히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고 을의 입장에서 갑의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상대방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은 정말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6번째 영화는 위플래시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에 영화로 만들어지기 쉽지 않아서 단편으로 먼저 제작이 되었고요. 선댄스 영화제에서 출품한 것을 보고 나서 투자를 받게 되어 장편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포스터가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와 그리고 새빨간 제목의 글씨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J.K. 시몬스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주인공 앤드류를 연기한 마일즈 텔러는 극 중에 나오는 드럼 연주를 본인이 모두 소화해냈다고 하네요. 마일즈 텔러는 다이버전트 시리즈에도 출연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판타스틱 4라는 영화에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위플래시에 나오는 음악을 들어보면 브라스 소리가 들어간 빅밴드 재즈 음악을 하는데요. 이런 밴드에서 보컬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드 기타 같은 연주가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의 드럼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드럼 솔로 연주가 이렇게까지 긴장을 느끼게 하면서 멋있는 악기라는 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 내내 굉장히 긴장하면서 본 느낌이 나고 손에 땀이 나는 그런 현상을 느꼈습니다. 7번째 영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조지 밀러 감독이 자신의 과거 작품을 다시 현재로 가져와서 새롭게 만든 영화입니다. 솔직히 영화를 직접 보기 전까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인데요. 이미 예전에 선보였을 때 굉장히 흥행도 했었고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였는데 그걸 왜 굳이 다시 만드는 걸까? 괜히 과거의 명성에 먹칠을 하진 않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서 조지 밀러 감독이 지금까지 연출 활동을 쉬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기존의 작품들을 보면 꼬마돼지 베이브라든가 해피피트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던 터라 이런 사막의 이미지, 거친 이미지를 활용한 매드맥스 시리즈를 다시 만들었을 때 그 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2015년에 최고의 영화로 손꼽을 만큼 대단한 영화가 나왔죠.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영화 속 줄거리나 뭐 철학적인 주제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시종일관 달리는 차에다가 관객을 태워다가 끝까지 달리는 그런 영화였고
중간에 내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속도를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 등장했던 워보이나 빨간 내복 기타리스트는 많은 곳에서 패러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겉만 화려한 액션이나 그런 장면들보다는 이 매드맥스의 액션들이, 카체이싱 장면들이 더욱더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8번째 영화는 스파이입니다. 코미디나 유머라는 것은 각 나라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 문화권의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모든 포인트에 맞춰서 온전히 웃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 기대작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좀 실망을 하고 있던 터에 이 영화는 유머 코드가 제대로 먹힌 느낌이었습니다. 뻔할 수 있는 스파이 영화의 장르를 가지고 와서 영화의 제목도 스파이라고 대놓고 쓰고, 하지만 그 안에서 비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꼬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차원적으로 유치한 장면들로만 웃기지 않고 스토리의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각 캐릭터들도 개성있게 만들어졌는데 나사 하나 빠진 듯한 허점이 느껴지는 건 공통적인 매력인 것 같네요. 영화를 보고 나면 여주인공인 멜리사 메카시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매력 발산이라는 것은 결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제이스 스타뎀의 병맛 캐릭터도 기억에 남고 나쁜 손을 가진 첩보 요원 피터 세라피노익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폴 페이그 감독은 차기작으로 여성판 고스트바스터즈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홉 번째 영화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이 영화 연출을 맡은 드니 빌레브 감독은 그을린 사랑으로 국내에 알려졌고, 이후 프리즈너스와 에너미를 거쳐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를 선보였습니다. 전작들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도 남달랐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나서 개봉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스릴러 장르이지만 액션이나 추격 장면이 메인이 아니라 주인공 3명의 각자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펼쳐지는 치밀한 심리전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멕시코 후아레지에 들어가서 카르텔의 마약 문제에 관련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 영화 내내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간다는 이동진 평론가의 말처럼 영화 내내 엄청난 긴장감에 사로잡혀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에밀리 블런트와 조슈 브롤린, 베니치오 델 토로까지 새 배우의 연기 또한 대단했으며,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과 또 조한 조한슨의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거장으로 불릴 만큼 좋은 영화를 만들어 온 일본의 대표 영화 감독인데요. 얼마 전 영화 개봉을 기념해 내한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나는 GV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영화로 만든 이번 작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들의 사연은 평범하진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다루면서 잔잔하게 묘사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극적인 연출은 없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심한 관찰이 반영되어 작은 것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고 또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본 영화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아야세 하루카의 연기는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잘 소화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맏언니 역할을 맡으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진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새로우면서도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잘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4명의 자매는 각자의 서로 다른 매력이 너무나 넘쳐나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결코 여배우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배우가 커다란 스크린에 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걸 보는 게 마냥 좋기만 한 느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